첫 번째 공간환경 전략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불리는 이름이고요. 처음에는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공간환경 전략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요번에 제주도 걸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N분 공간환경 전략 계획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간환경 전략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얘기 드리면, 첫 번째가 건축기본법입니다. 2007년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건축가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거의 전문을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원래 건축은 국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주택은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까지 건축은 민간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도 그렇고, 이게 스스로 민간인이 건축주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 어떤 것으로 건축이 활용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건축기본법이라는 것이 정해되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국가정책의 하나의 대상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의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건축정책위원회가 생기고, 대통령 산하에. 그래서 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요즘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축의 공공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공건축에 대한 품격과 품질 향상, 이런 것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 제도가 이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행정하고 같이 일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했고요. 그 시스템 안에 이 공간환경 전략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정책의 첫 목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냥 삶의 질을 위한 바람직한 건축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돼서 꾸준히 이게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법적으로 행해지는,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서비스산업진흥법도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책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좋은 환경, 건축과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다른 정책들과 연계가 가능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그런 생활 SOC 같이 많은 환경, 교통, 주택, 복지, 특히 복지, 사회적 서비스를 담는 어떤 그런 그릇으로서 공공건축이 굉장히 중요성을 띠게 되고, 그러한 역할이 강조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건축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다른 정책과 연계를 하게 됨으로써 공공건축이 어떤 위상이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한 시작이 건축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건축이 이제 일상 생활 공간이고 사회적 자산이고 문화적 유산이다. 그 안에서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건축기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기본 이념 또한 이런 다양한 공공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찾아 나가고 실현할 것인가가 이 건축기본법의 방향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는 건축법하고는 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건축의 새로운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이걸 건축이 건축물과 공간 환경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까지를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기획 설계까지를 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로 이해했지만 그 이후 시공 유지 관리까지도 건축가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듯이 건축 법에 나오는 건축의 정의가 사이트에서 나오는 아주 좁은 의미의 건축이었다면 지금 공간 환경까지 포함을 해서 주변의 환경을 다 포함합니다. 공간 구조, 공공공간, 경관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공간 환경을 건축의 범위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개념적이긴 하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건축과의 역할과 영역들이 확장이 되고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이게 이제 당연히 업역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법에 근거해서 이 확장 가능성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공공공간, 공간구조, 경관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을 공간환경이라. 그래서 지금 공간환경 전략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공공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에서는 이게 도시 설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도시 설계는 업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를 하시는 업역하고 건축 업역 사이에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아직 업역이 생기지 않았지만 각 학교에서도 교육 과정에 도시 설계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건축이라는 것이 도시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건축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 근대에 들어오면서 건축이 도시와 완전히 분리돼서 건축 그 자체로서만 아주 좁은 영역으로 자기 자신의 영역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본법이 가지는 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여지가 많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건축 설계, 건축 디자인 정의라는 것도 또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결과물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하기 위해서 기획 설계 개선하고 개선한 행위까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영국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건축 디자인, 건축 설계는 건축가에게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영국에서는 정의를 내립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 올바른 의사 결정에 의한 결과물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이 주로 이제 말하는 게 모든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전제가 공공건축이라는 부분에 전제가 좀 더 깔려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사용한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특히나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이게 안 들면 한순간에 다 모든 과정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있고, 그게 좋지 않은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통합 마스터 플랜 쪽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장에서는 이게 건축과 도시 설계의 역할과 관계 같은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건축물이 만나는 바로 그 인면부터가 공공성의 문제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공공성들을 강조하다 보니 이게 공적 영역으로 만나는데, 그리고 공간 환경이라고까지 정리하다 보니 도시 설계하고 당연히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건축과 도시 설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으로서 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던 게 공공 디자인이 갑자기 나오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디자인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도시 설계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통합 디자인으로 봐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 공간, 경관,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시각 매체, 광고까지를 다 통합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것들을 장소 단위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로서의 공공 디자인이라는 의미에서 건축도 포함되지만 건축도 똑같이 이러한 영역으로서 확장 가능하고 이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관심들이 공공건축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건축이 공무원 즉 행정이 만들어내는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거의 그 공급자 차원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공공건축에 대해서 새로운 건축기본법에 의한 입장에서 본 굉장히 도시 설계적 의미의 공공건축의 새로운 역할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상생활에서의 공공서비스 지원의 거점 장소가 되는 거죠. 제일 정기용 선생님의 주민자치센터의 공중목욕탕이 그 당시에는 거의 공공 건축이 형식적인 역할을 한 데 비해서 정기용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러 나가신다고 들었을 때 그것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공중목욕탕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례들부터 해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공공건축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극제로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교육, 휴식, 의료 행위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장소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공건축의 첫 번째 역할이다. 두 번째는 공공재로서의 공공건축은 비배타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사회통합적 기능과 문화적 거점 장소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건축이고 또한 문화적인 것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패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우범 지역에 이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안전하게 애들이 이 광장에서 놀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대와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것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제가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걸 갈아 끼우지는 못했는데 리모델링 예전에 있던 건물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자원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모범적인 어떤 그런 촉매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해야 하는 가장 앞서서 하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건축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 이게 2007년도에 나왔던 논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건축이 장소적 가치 향상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매개 기능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샌다이 미디어테크가 역에서 내려서 쭉 걸어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구경을 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역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형극이 있었는데 그거 인형극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이제 전통적으로 짓고 이것들을 이제 이 마을 주민이 3만 정도인데 1년에 찾아오는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이제 해서 경제적인 것까지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도심 활성화의 사업과 연계하고 그것들을 확산할 수 있는 거점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크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공공건축물들과 공공공간을 연계해서 여기 공공공간, 상업지역, 근린지역들에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정주 공간의 어떤 질적 향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공건축이다.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서촌에 하나 있는데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걸 옮기고 공공건축물 그 서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열 몇 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거기에 건물 6개인가 7개를 짓게 되고 거기에 오면은 공공건축물과 그 광장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공공건축이 한 그게 아마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한 2010몇 년도에 아마 대통령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았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제가 아우리에 있을 때 연구를 처음 이제 한 게 공공건축을 통한 통합적 도시 설계적 계획이라고 해서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건축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할 때 그것이 공공건축 통합 방안이고 공공건축이 각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을 만든 부서에서 경로당은 경로당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서로 각각 분산돼서 개별적으로 공공건축을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어떤 방향성이 없고 체계적으로 중장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계획적으로 조성하자 하는 것.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건축직이 별로 없고 대부분 행정직이 이런 건축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 관리하고 이것들의 디자인 관리를 기획부터 유지 관리까지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 체계를 이 당시에 만들었고 바로 이것들을 민간 전문가 제도를 활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넣는 방향을 것까지 해서 한 개의 수단, 그러니까 그게 통합 마스터 플랜이고 세 개의 시스템, 총괄관리 시스템, 디자인 관리 시스템, 협의 체계 구축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안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이제 연구를 한 것 중에 10만 이하의 지자체 10개 중에서 2군데를 골라서 마스터 플랜을 일단 만들었죠. 그게 영주시고 제천시였는데 이제 영주시 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영주시장님이 이거를 완성을 해달라고 해서 영주시에서 아우리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 방안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게 2009년도에 이제 공공건축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것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영주시 전체가 아니고 영주시 원도심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전략 실행 계획이고 공공사업과 민간 주민 참여로 한 중장기적 장소 중에 통합 마스터 플랜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디자인 관리 단장으로 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이 통합
관리 수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이고 비법정 계획이어서 굉장히 유연한 전략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장소 중심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기본 계획인데요. 도시 기본 계획은 아예 도시 전체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큰 방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계획 체계로는 건축 개별 단위 토지의 건축물밖에 없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간극을 메꾸는 도시 설계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 길이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도시계획에서는 그거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어주지 않고 건축은 필지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 외에는 거의 하기 힘든데 이런 중소도시는 지구 단위 계획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비전 아래에서 여기가 어떻게 장소 중심으로 여기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묶어서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공공건축,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처음 시작이 이제 공간환경 전략 계획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영주시에서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처음 시도가 됐고요. 그게 이제 장소 중심으로 도시건축 공공공간을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향상이 사실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주시는 마스터 플랜 설명하기보다는 그거를 해서 실행한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영주시 생각했을 때 10만 정도 되는 도시에 가면 금방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걸리냐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난해요. 자립도가 전국에서 하위에 속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과 이 유사한 사업을 골라서 계속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년간 20개 중앙부처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서 한 875억 정도를 따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기획 과정, 발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서 운영을 했고 요즘은 거의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업기획이나 그다음에 발주할 때 뭐 그 공모로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는 2007년도 8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시범 삼아서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리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공공건축가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계속 했죠. 그리고 공공건축가들에게 작품을 하나씩 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가 조제보건진료소인데 윤승현 소장이 와서 해줬는데 이게 뭐 조건이 뭐였냐면 딴 게 없어요. 기존에 했던 돈과 똑같은 돈에 사업 설계하는 기간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 디자인 품질을 좋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싼 건물을 지으면 좋은 건축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좋은 건물은 비싼 건물도 아니고 예쁜 건물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 공공건축물이 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하는 건물이어서 이걸 활용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주로 6개 건물 15개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2-3개씩 받는 경우도 계속 연달아서 많았고 풍기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4개 상을 받고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건축가들이 행정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 제가 앞에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무 지침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 통합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공간 관리 방향 전략 세우고 거점 사업 발굴하는 것이고, 장소 주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활용과 관리를 유도하고 사업들을 연계하고 종합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이 영주시에서 공간환경 전략 실행 사례는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건축 플러스 공간환경이죠. 그래서 도시설계적인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장기적인 통합관리, 그리고 장소적 거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 아까 전체 이 계획에서 3개의 공공건축들이 몰려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중심으로 10년 사이에 계속 벌어진 일들이 이렇게 부처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으고 통합하고 서로 공무원을 불러서 서로 이 거리는 어떤 거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기획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없이 여기에 굉장히 원도심이에요. 옛날 구, 시청, 100년 된 교회, 뭐 140년 된 한옥, 뭐 이런 것들이 쭉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담장 허물기부터 시작해서 거리를 이제 셋백을 하고, 공공건축물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계속 셋백을 해서 이 거리를 넓히고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10년간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린 가로경관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마스터 플랜과 총괄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사례죠. 바로 옆에 있던 교육청이 이사를 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넓히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안에 있는데 옛날에 시청 건물인데 수도사업사 들어오면서 여기가 창고로 쓰였는데, 바로 전에 여기가 이제 청소년 문화관인데 여기는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어서 진짜 이 뒷동네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서 지내는 노는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을 모아서 NGO 단체에서 춤을 가르쳤어요. 비보이 춤 같은 거 가르쳤는데 이제 쫓겨나게 생겨서 장소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농림부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내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여기서 최근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춤추고 뭐 이런 노래하는 친구들이 다 여기에 와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춤 연습해서 대학을 간 게 알려진 다음부터는 뭐 여기에 엄청 몰려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싸웠는데, 여기 다 바빠 죽겠다 그러면서 주차장 만들자는 거를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여기 길을 계속 확보해서 넓혀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동네 재생인데, 결국은 기존에 여기에 마을 안쪽에 요 마을을 한옥을 향토음식 체험관이라는 거를 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거를 이거 하나 해가지고 동네가 안 변하고 이거 하나 변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있겠냐,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여기에 다 뭉쳐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이 동네가 변화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 사업에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을 이렇게 여기 길 나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생기고 주거환경 사업 하면서 여기에 향토 음식 체험장, 여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광장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한 거고, 이건 이제 그게 알려져서 국토부, 문화부, 그다음에 국토도시 쪽에서도 다 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시재생도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그 영주가 철도 도시인데 이 철도에 의해서 여기가 폐쇄적인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주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동네에 사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리고 이제 양쪽에 강이 있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버려진 장소에 새로운 가치 창출. 그래서 뭐 처음에는 시장님이 광장이 없다고 광장 만들자고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마을들을 같이 놔두고 일부를 없애서 이제 그 마을 만들기 하고 광장 만들기를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여기 가면은 이게 한 열 몇 개 사업이 같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제한 공모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 할 때 A4, A3 10장으로 한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0장으로 해가지고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 이제 이미 전부 다 기획 설계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게 1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그렇게 해서 신승수 소장이 선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만들면서 이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공원도 광장도 다 들어가게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게 협조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공원 설계하는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장애인 복지관 하는 분 다 와서 같이 논의해서 이걸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보통 그 도심의 건물 하나에 이들이 굉장히 갇혀서 사는데 여기만 오면 공원이고 완전히 행복하게 지내가지고 애들이 너무 밝아졌다고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차가 안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노인들,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 복지관이 원래 다른 곳으로 갈 거를 땅이 없어서 이제 멀리 떠나는데 그걸 붙들어 와서 여기다가 하자 이래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례고요. 이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공간입니다. 애들도 되게 좋아. 광장이고 아까는 공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에 철도 노선이 하나 폐쇄돼서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녹지 공간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여기 삼각지 바로 끄트머리 이쪽 서촌으로 가는데 세무서하고 도서관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헐고 요 공간을 시민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세무서가 지금까지 반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서관은 이제 이사를 갔고 그래서 도서관 담장 허물기는 도서관은 했어요. 근데 여기는 끝까지 안 열어서 못했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이제 다시 시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지금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생활의 수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지금 꾸준히 지금 10년 넘었는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되다가 이게 이제 재생법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재생이 나오면서 여기 중간에 있는 거점들을 재생사업에 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상업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40몇 년도에 지어진 건데 다 목조 건물이에요. 여기가 시장인데 지금은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이것저것 해서 진행을 하다가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고 재생사업으로 여기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이고 이게 후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는 저기 장기혁 소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수상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상업 공간이고 굉장히 원돈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활성화되는데 이 안에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고 여기 시장도 이제 다시 변화하는데 여시장이 가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거지 여기는 뭐 빈집도 엄청 많았고 여기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주민들이 새마을 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공무원이 찾아왔다고 그랬던 동네예요. 이렇게 굉장히 심한 동네였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동장 할머니들끼리 집에서 몇 분이 모여서 묵을 만들어서 먹고 있던 거였는데, 이거를 공장으로 만들고 이분들이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해안부 장관도 상도 타고, 뭐 여기서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잘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목공소는 왔다 갔다 좀 주기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이 건물은 다 지역 건축가들이 설계한 겁니다. 그래도 10만 안 되는 도시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해서 많이 발전이 된 상황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그다음에 이제 시청 앞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세건축사협회랑 같이 한 건데, 이제 현상 설계를 하는데 두 개의 건물을 한 땅에 짓는 건데, 이거를 따로따로 각각 다른 건축가가 조인해서 설계 들어오는 거를 제안을 해서 이게 됐고요. 이것도 그 순비 김수영 소장하고, 요게 수영장이고 이게 복싱센터, 이거는 저 김중성 씨가 설계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 수영장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땅을 지금 못 구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영주는 실행된 사례를 보여주고 나머지 두 개는 계획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획 이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는, 이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다 공공건축물이에요. 예, 공공건축물이고 공공이 하는 대부분 다 공공발주로 나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발표하는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건축가의 기본법에 그렇게 확장이 돼 있고, 우리도 도시와 건축 간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확장을 하면 공공건축가 여러분들이 여기 정도까지는 관심을 넓혀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얘기를 발표하라 해달라 그래서 이걸 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할 때 동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번째부터는 이제 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어떤 부분은 요즘은 이제 좀 분석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생활의 수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못하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건축한 친구들인데, 빠른 친구는 한두 달인가 무료로 하는 그거 듣고서도 혼자서 그냥 거의 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워낙 컴퓨터가 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 민간 전문가 제도, 총괄 건축가 제도를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총괄 건축가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들 인건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이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예산은 좀 삭감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 4억 정도 되고, 예, 프로젝트가 이 전략계획 하다가 4억인데 일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굵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이 하기 어려운 게 이게 건축 레벨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건축가분들은 지금 밑에서 올라가면서 저 윗부분을 하는 게 좀 힘들어하고,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위에서는 하는데 필지 단위까지 떨어지는 분석이나 필지 단위에서 해내는 입체적인 부분들은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중간에 있는, 누구도 이건 내 거야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직 비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공공건축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방금 설명했듯이 이게 다 공공건축이에요. 공공건축들이 도시 설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큰 흐름의 방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가 그 SH공사에 있으면서 개방형 10분 동네에다가 생활의 수신을 만드는 것, 그리고 주거지 정비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걸 제안을 했고, 그게 뉴딜하고 연결이 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공간도시 연구소에서도 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가정책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연구 영역을 아우리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 방안 연구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여서 그 생활 밀착형 공간 그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러려면 품질 개선과 그 설계 과정이 합리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거를 지금 나왔듯이 점 단위가 아니라 장소 중심으로 묶어서 통합하고 연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가 이제 그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주거, 보건,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복지 영역의 사회 서비스라 그러는데,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게 공공건축이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기초생활 인프라라고 해서 장소 단위로, 생활권 단위로 이거를 보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책 제안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연구를 했고, 이게 이제 정책 제안으로 돼서 이제 전 정권에서 핵심 사업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아파트들은 폐쇄적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세대 수에 따라서 필요한 그 생활 편의 시설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저층주거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기준도 없고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폐쇄적인 이런 아파트 수준의 공동 편의 시설을 개방적인 이런 마을에다가 적용시키는 모델을 이제 가지고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어린이하고 노인 기준으로 해서 반경 10분, 걸어서 10분이 한 반경 200, 지금은 그냥 젊은 사람이 걸으면 한 50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활권 단위로 나눠서 여기에 주거 그 10분 동네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만들었던 이제 SSG에서 만들었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유자산이나 유유자산을 활용해서 기반시설, 뭐 주차장이니 그 공공시설 복합화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당시에 SH공사가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주택이나 아니면 지역재생 거점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민간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건축협정이나 가로주택, 자율주택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일정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집수리와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집수리와 정비를 같이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으로 해서 이거를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정책 때 이제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물리적인 그런
그 지속적으로 집수리화가 소규모 정비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같이 동시에 일으켜서 살기 좋은 동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제 보고할 때 이런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런데 이제 새로 이게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게 실제 진행이 됐고 이거는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 된 거를 갈아 끼우지는 못했는데 이건 실제 됐는데, 그럴 때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나 아니면은 공공에서 지원하면서 여기에 생활 서비스 시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뭐 그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여기에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생활 서비스들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것들을 제안을 했고, 그때 이거 도와주셨던 거 같은데 도와주셨는데 같이 다 도와주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역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원 시스템하고 생활 서비스들을 이제 체계를 어떻게 갖추신가. 그래서 길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여기 골목길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공공건축은 어디서 무슨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제안을 드렸고, 이게 이제 뉴딜 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번 정부 때 진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해에 이제 국토부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만들어졌고 19년도에 뉴딜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 쪽에서 인구 기준으로 이 서비스 시설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구 10만에는 공공도서관 하나, 뭐 20만에는 문화시설 하나, 도서관 하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모든 인구 기준을 없애고 접근 거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다니는 걸어서 10분 안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이 10분 안에 걸어서 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내가 10만이 되는 소규모 도시이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 법에 의한 이런 그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되고, 마을 다니는 걸어서, 그 다음에 지역 거점은 이제 그 지자체, 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고, 이게 대규모 복합시설이고, 이건 자동차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여기서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 아마 총괄 정책위원장님이 아마 승효상 선생님이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동네 생활의도시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승효상 선생이 발표를 하면서 영주가 이제 서울하고 영주가 선도 지역으로 됐는데,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주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공공건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 질을 높였기 때문이고, 그게 연장상선에서 보면 이 생활의도시 사업이 결국은 이 생활의도시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토부 그 과장한테 가서 이거 공간환경 계획에 넣어달라고 때를 써서 사실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죠. 19년도 가이드라인에 생활의도시 분석하고 넣어라. 그래서 이제 중점 추진 권역 정할 때 생활의도시 공공건축 공공공간들을 합쳐서 기본구상 비전 만들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게 이 공간환경 전략계획 같은 의미의 생활의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기재부로 넘어가게 돼요.
기재부의 생활의소시라는 이름으로 국가 핵심 사업, 이게 매년 10조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게 뻥튀기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터 플랜 계획도 없이 모든 지자체가 그냥 전 단위로 공공건축 따는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제가 볼 땐 실패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같이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공공건축을 전체 공급하고 이 계획,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걸 하나씩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큰 사업이 되니까 막 큰 건물 막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큰 건물들을 막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해서 되게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되고요. 이거가 되면서 이제 제가 수성구에, 대구 수성구에 이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딱 공공건축, 공간환경, 거기다가 생활의소시를 적용해서 만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